여러분, 젠프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아세요? 전쟁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름값이랑 전기요금이 폭등 중인 거 아시죠? 일단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져간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에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정유업계도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오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지원 또 하는 거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뭐 이런 등등의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번에 추경은 빚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정치적 안정도 되고 또 이런저런 조치들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예상된 세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빚내서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이럴 때 쓰자고 빚을 내는 건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빚을 내지 않고 초과 제조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냐 이런 거 있어요. 그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돈 쓰려고 세금 걷는 겁니다. 쓰려고.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닙니다. 세입 세출이 균형을 맞춰라. 들어오는 만큼 잘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요. 안 쓰는 게 유능한 게 아니라 그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겁니다. 퍼준다 이런 얘기 혹시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설득 잘 해주시고요. 이거를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지금 유류세를 깎아주는, 대폭 깎아주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은 일부는 걷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다시 재정 지출로 할 거냐, 이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그 정책 판단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됩니다.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세금 깎는 건 좀 줄여서 네.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이게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네, 직접 지원하는 걸로. 네. 현금 지원을 하는 걸로. 이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퍼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 말입니다. 되돌려 드리는 거죠. 일부를 효율적으로. 그렇지 왜 지역화폐로 주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돕니다. 돈이 안 도는 거는 경제 침체고 돈이 천천히 도는 것도 문제죠. 우리는 돈이 안 돌거나 천천히 돌아서 문제잖아요. 돈을 쓰게 해야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써요. 그런데 부자들한테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한테 100만 원 해봐야 안 쓰죠. 경기가 침체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 정책상 필요한 겁니다. 제 말 맞죠? 맞습니다, 대통령. 전문가님. 어쨌든 그래서 하는 거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것도 매출도 한쪽으로 몰리면 곤란하잖아요. 저축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저축이 오히려 문제니까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니까 일정 기간 내에 그것도 동네에서 지방에서 써야 되는 안 쓰면 사라지는 지역화폐로 주는 게 경기순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가지고 분명히 또 이번에 편성하고 나면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네 돈이냐, 막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있더라도 혼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한 번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제대로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환율 문제가 1,500원 이게 이제 뭐 보통 명사가 돼 버렸습니다. 네. 일단 관리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고환율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일단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일단 고환율이 되면은 이게 수입 물가가 바로 뛰니까 이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고통이 바로 온다 하는 거고 이미 우리 서민들의 생활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죠. 네. 또 뭐 미국도 그렇고 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이 서민 물가가 굉장히 올라 있다 하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이 물가라는 게 위험한 거는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사실상
실질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민들수록 고통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고통이 큰데다가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이 유가가 치솟고 이것 때문에 또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환율,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때문에 서민들의 인플레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 하는 게 일단 굉장히 심각한 거고, 거꾸로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잘 되잖아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요새는 그런 효과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이게 워낙에 이제 좀 심각한 문제다. 중동 전쟁과 겹쳐서. 그거 뭐 수출은 당장 뭐 우리 회사가 수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그렇죠. 대한 뭐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맞습니다. 수입 물가는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수출이라는 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렇게 거대 기업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러면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그럼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수출 기업들이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 현지 법인을 만들고 거기서 벌어들인 달러를 거기서 재투자하고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국내로 달러가 또 안 들어오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0.9%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차지하는 경제 성장 절반입니다. 그래서 와, 이 절반이네. 두 회사의 그 비중을 빼면 0.4%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굉장히 불균형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는 일단 경로에 있다. 진입 단계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일단 뭔지 먼저 설명해 그렇죠. 주시고.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고, 미국은 한국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치솟으면서 보통은 물가가 오르면은 어떤 성장률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고용은 더 좋아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나빠지는 거죠. 물가는 치솟는데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가 이렇게 몰아닥치는 가장 최악의 경우죠. 예, 그게 이제 지금 그런 조짐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지금 그렇습니다. IMF 같은 게 이제 그런 겁니까? 그건 또 IMF는 완전히 다릅니까? IMF는 이제 외환위기로 터진 거라서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 지금 중동 전쟁발 중동의 유가 상승, 오일 쇼크 같은 거죠. 네. 그게 이제 19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이제 1979년도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고 할 때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 2차 오일 쇼크 때 이게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은 전두환 군부 독재가 들었었고, 미국은 레이건 이제 대통령, 레이건 행정부가 들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 그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김재익 경제수석, 이 워낙 탁월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해결을 잘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3%에서 20%를 넘었거든요. 네. 그때는 미국이 중동의 그 석유 수입을 전적으로 많이 의지를 할 때예요. 지금은 미국이 뭐 중동에서 수입하는 거 거의 미미한 정도고, 미국 땅에서 석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미국도 직접적인 오일 쇼크를 받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20% 이상 되고 또 실업률도 악화되고 하니까, 그때 연준에서 그 유명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3%에서 20% 이상 끌어올려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막 난리가 나고,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그 폴 볼커 연준 의장이 항상 방탄조끼를 입고 출근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반발도 크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 정책으로 해서 다행히 3년 정도 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3%대로 내려왔죠. 이제 그게 그만큼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상당히 힘들다.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례가 또 있으니까 잘 극복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수입 물가가 이제 오르니까 당연히 우리도 뭐 요즘 식당 가면은 뭐 10,000원짜리 밥이 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녁 뭐 점심 식사 한 끼가 뭐 6, 7전은 했던 게 뭐 그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미 이제 만 원 정도는 2배 넘어-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서민들이 이 고통을 받는다는 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이 높아져서 결국 이제 서민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제 진입하는 이제 위험 신호가 왔다 이런 것이고 이게 또 고용 지표를 보면 엊그저께 또 이제 뉴스 보도가 됐지만 고용의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양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잡히지만 굉장히 그냥 공공근로 이런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고용이 많이 대폭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AI라든가 이런 첨단 그런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이게 고용 친화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실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진화가 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특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계층의 그런 고용이 또 많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이런 오일 쇼크가 왔기 때문에 이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실제 요즘 밑바닥 그 경기는 뭐 훈풍 이런 거 아예 없고요. 진짜 장사 안 된다 그러고. 네, 정말 근데 뭐 최악이라고 하죠. 주가는 올랐고 삼성, 하이닉스는 뭐 잘 그렇습니다.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보도를 통해서만 보지. 그렇습니다. 밑바닥으로 가면 아예 장사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서울이 이만큼 안 되는데 지방은 더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매해를 거치면서 최악이다라고 하고 IMF 때보다 진짜로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 왜냐하면 숫자를 보면 나오는 거니까 예. 데이터를 보면 IMF 때는 딱 1년 정도 마이너스 한 5%를 찍었지만 1년 지나고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잘 관리를 해서 2년 차 때부터 바로 7%로 올라갔어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인터넷 소위 닷컴 열풍이 불고 그런 이제 중장기 그런 경제 성장 전략도 또 잘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이제 힘들다는 거니까 이 실물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있다는 게 일단 가장 근본적인 거든. 이게 펀더멘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진작을 시키느냐 아니면 정상화 시키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까? 밑바닥에 좀 실물 경제 또는 서민 경제가 좀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그 대만의 정책 사례도 참고하고 그리고 거기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사례, 특히 건설 토목에 투입하는 그 자금을 대폭 줄이고 미래 산업으로 투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미국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니 뭐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거의 80개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세습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혁신 기업이에요. 20대, 30대들이 만드는 그 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정책을 딱 쓰면 돼. 그러면 저 예를 들어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데 국가가 전략 산업으로 아예 자금을 쏟아 넣어야 된다. 경제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검찰개혁 성공하고 국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시장을 안정화, 정상화시키고 있는 대통령의 성과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실적이나 실력은 마지막에 숫자로 드러날 것인데 그것은 경제와 민생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것. 열심히 잘하시는 관료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참고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근본을 바꾸는 대혁신, 대전환, 대도약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들 걱정 안 하시도록 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뭐냐? 지금 이번에 검찰개혁 문제도 굉장히 당하고 정부 안 하고 뭔가 많이 다르다. 또 당의 법사위의 일부 또 개혁파 의원들은 검찰의 완전한 어떤 수사권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 대원칙이 맞는데 왜 정부와는 저럴까? 뭔가 이상하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그거를 다 정리했잖아요. 네. 화끈하게. 예. 저도 너무너무 박수치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된다. 제가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6월 3일이니까 올해 2월 달 설날 전에 대통령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검찰의 불가역적인 개혁, 폐지.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되고 경제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마중물,
추경 다 좋다. 그런데 4, 5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이 펀더멘털을 만들어야 된다. 10년, 20년 후에 AI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된다. 금융위가 하는 6억 대출 규제 그거는 석 달 지나면 약발 없을 것이다. 결국은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그런데 보유세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안정이 되는 데이터가 보이잖아요. 예. 결국 대통령이 나서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명민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타이밍을 또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경제 문제도 아마 대통령께서 나서서 결국은 또 해결책을 제시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병철 변호사님과 긴급진단 한국 경제 지금 현재 어디로 가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국가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젠프께서 비상대응 체계를 지시했는데요. 심지어 이를 제대로 안 하는 공무원은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해요. 지금 나라 상황이 전날 이 그만큼 벼랑 대통령이 끝이라는 지시한 뜻이겠죠? 유류- 이런 시국에 가장 필요한 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는 협동심이에요. 위기를 관련해서 기회로 만드는 지역별 K정신 유종별 다들 아시죠? 지정을 범국민 에너지운동에 동참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할 지인 3명에게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